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새롭게 분석하는 천간의 특성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3강, 4강, 5강 같은 지난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강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어떤 분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그 이치와 논리에 목말라하는 분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특히 3강, 4강, 5강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을 통해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자,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며 원리와 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리와 원칙. 원리와 원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원리 원칙대로 해라. 원리 원칙대로 해라. 자, 원리와 원칙이 뭡니까? 자, 봅시다. 원리와 원칙. 우선 원칙은 어떠한 것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어떠한 행위들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위들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 즉 이유는 모르지만, 자, 해마다 그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더라. 그리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더라.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우리는 이 원리는 몰라도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 즉 원칙들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응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알고 보니까 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냐? 이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특히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태양과의 어떤 그 거리 내지는 각도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더라. 그럼 뭡니까? 태양과의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기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긴다 할 때 공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원칙이 되는 거고, 지구의 공전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원칙과 원리와 원칙들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통상 어떤 일을 올바로 해라, 정상적으로 해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원리 원칙대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음양관념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본다면요, 원리와 원칙에서 어느 것이 양이고 어느 것이 음이겠습니까? 자, 음양의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물론 밝은 것, 양은 시작되니까 강한 것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 어둡고 또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멈춰 있는 것 내지는 보이는 것이란 개념들을 갖고 있지만, 일단 뭡니까? 원인이라는 개념으로서 볼 때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원인이 양이 되고 결과가 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육안으로 관찰되는 결과는 뭡니까? 음이죠. 즉 원칙, 어떤 원리는 몰라도 어떤 논리, 어떤 형태가 반복이 되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원칙이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왜 그런지가 밝혀지는 것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강, 혹시 4강, 5강을 통해서 밝힌 게 뭡니까? 음양오행설의 원칙을 밝힌 겁니까? 아니죠. 음양오행설의 원칙, 그건 뭡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는 오행의 상생고리와, 또한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라는 오행의 상극고리, 이런 상생상극 운동은 애초부터 원칙으로 밝혀서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들이 원리, 즉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오행이 상생을 하고 상극을 하는가, 이것이 비단 그 쇳덩어리에서 물이 나온다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어떤 원칙적 논리적인 개념으로서 이 원리를 밝혀 나간 것이죠. 자, 그럼 원리를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원칙만 가지고 아니면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그냥 믿어버린다라면 그것은 이미 학문이 아니고 종교이면서 신앙이 되는 거죠. 즉 음양오행설이 뭔지를 몰라도 목은 그냥 목이야. 왜 그런데? 그건 몰라. 옛날에 고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거는 뭐 고전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 이유는 원리는 모르지만 고전에 근거는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뭡니까? 그건 믿음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행이 왜 상생을 하고 왜 상극을 하는가? 왜 금생수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그래라고 답한다면 이것은 학문이 아니고 어떤 신앙과 믿음의 차원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문화생 중에 하나가 이 사주학에 대해 상당히 일가견이 있고 또 학문적으로 어떤 최고 학위까지 따신 어떤 분한테 음양오행 내지는 금생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쇠가 물을 생하는 그러한 원리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분의 대답이 한참 망설이다가 우리는 이미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음양오행설을 접할 때 조금 이렇게 원리를 모르고 접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그 문제는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칙을 받아들인 거죠. 말하자면은 물론 그것이 정확한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 이 원칙만 가지고 우리는 틀림없이 활용을 해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원칙이 그거에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원리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칙이라면 아마 그것을 응용하면 응용할수록 어떤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이 바로 음양오행설의 상생과 상극설 혹은 그 음양 왜 목이 아니면 왜 화가 화고 왜 금이 금인지에 대한 이런 원리, 성립 원리들을 밝혔습니다. 이런 원리를 밝힘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론 체계를 전개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봅시다. 기존에 우리 고전에 이렇게 수락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음양오행설에 대해서 원칙은 있으되 원리가 명쾌하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 원칙만 가지고도 이 원칙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밝혔던 것은 음양오행설이 모순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모순으로 보는데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정확한 논리체계가 있다는 아주 훌륭한 어떤 진리체계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그러나 이 원리는 모르는 원칙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어떤 흐름을 찾을 수 있고 지금 현대 수학계에는 이 원칙만을 응용해서도 아주 훌륭하게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좀 더 적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리 체제가 밝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음양오행설의 논리 체계를 밝혔습니다. 그럼 음양오행설의 논리 체계를 밝힌 것은 사실은 있던 음양오행설을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를 이렇게 정확히 알려놓은 것뿐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밝혀진 논리를 통해서 바로 응용 부분을 공부해 나갈 것인데요.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원리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만 가지고 응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모순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통상 볼 때 목을 알기 쉽게 나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양나무와 음나무로 나눠져서 먼저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 을목은 음이니까 작은 나무 이렇게 우리는 또 예전의 방법으로 이렇게 또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자,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볼 때 이 큰 나무는 등치가 크죠.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있다 해서 동양지목이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극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금이라고 하죠. 금. 자, 이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경금은 양금으로서 큰 금이니까 도끼라고 비유하고 신금은 면도칼로 비유를 합니다. 통상.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간목 큰 나무니까 나무로 보면 나무가 되죠. 큰 나무를 도끼로 쪼개야 됩니까? 면도칼로 쪼개야 됩니까? 예, 신금의 면도칼로는 쪼개다 보면 면도칼이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경금 도끼로 쪼개야지만 이것은 제목으로 만들 수 있다 해서 이걸 벽갑인정 해가지고 사주에서 간목과 경금이 만나면 아주 이렇게 대단히 좋은 조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방식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현재 중국 학자가 변형한 십간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목을 나무화시켜서 나무로 보고 그다음 나무로 보다 보니까 나무의 특질로 변해가고 나무 특질로 보다 보니까 이제는 도끼로 변해 도끼로 쪼개놓았던 논리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목을 완벽한 나무로 보고 간목을 큰 나무로 보고 경금을 큰 도끼로 본다라면 지금 이러한 논리체계는 정말 이치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기에 바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목이 첫째는 완벽한 나무가 아닌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간목이 그 중에서도 목을 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의 특성 일부를 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간목이 양목으로 큰 나무의 개념은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바로 원리가 정확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만 가지고 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3000% 빠진다 하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통과 꼬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꼬리를 설명합니다. 자, 코끼리 꼬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늘고 동아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또 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합니다. 뭘 비유합니까? 뱀같이 생겼다. 맞죠? 이렇게 가늘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코끼리 꼬리는 뱀 같다. 그런데 뱀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고로 코끼리 꼬리도 겨울잠을 재워야 한다는 엉뚱한 3단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 우리의 그 사주학 같은 이런 속에는 현재 이렇게 엉뚱한 논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밝힌 내용은 음양오행설의 큰 법칙 체계를 밝힌 거지만 바로 이렇게 응용해가는 그 음양오행의 또 다른 부분, 즉 십관과 십이지지에 응용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이렇게 모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이런 모순들을 또한 하나씩 밝혀나가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해야겠죠.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음양오행 논리는 가장 중요한 법칙 체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동양학이라든가 한의학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음양의학의 논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정확한 원리 체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발전 내지는 응용 부분에서 자꾸 문제와 모순이 생깁니다. 즉 바로 여러분들이 사주로 추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원칙대로 움직이면 항상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추명을 할 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치로 논리가 나왔을 때 그 논리가 적중이 되기도 하고 적중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렇게 논리체계, 즉 원리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원리 체제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뭡니까? 우리의 모든 논리 체계는 이 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겠죠. 무슨 원입니까? 예,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완전원입니다. 이 원은 한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의 원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루가 이미 시작되고 끝으로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크게 보면은 이 원으로서 인생사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원은 항상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전을 통해서 반복과 동시에 변화를 가져온다겠습니다. 그래서 반복과 동시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변화의 측면으로서 동태적 평형이 아니고 우리 삶의 발전 과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행이란 이 원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데요. 그 움직여 가는 어떤 현상들의 그 운동 모습들의 5단계를 표현한 것이 오행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이 지구 자전호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회전할 때 각각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목, 화, 토, 금수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요. 비록 목, 화, 토, 금수가 아니고 1, 2, 3, 4, 5, 6, 7이든 1, 2, 3, 4, 5든 A, B, C, D든 관계없이 하나의 운동은 다음 운동으로 변해가는 것. 자, 이것은 뭡니까? 상생을 얘기하는 것이면서 이것은 바로 무슨 개념입니까? 절대적 개념입니까? 상대적 개념입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원이 반복만 하는 것, 반복만 한다는 것은 이 원을 어떠한 특별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얘기는 항상 얘기했듯이 석하소지학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 40대 남자라 바라보는 것과 저한테 공부하는 사람이 저를 스승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같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런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저를 어떤 특정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또한 저를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역학, 사주명리학 선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저의 뭐 존경하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 저보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밖에. 그들에게만은 저는 아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명리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특정인이 바라보는 시각, 상대적 시각이 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그 절대적 시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완전 원 운동을 객관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 어떤 기준 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은 바로 절대적 시각이 되면서 이때는 원 운동이 그냥 생운동만 지속되고 여기에서는 목의 운동이 뻗어나가는 운동이다, 아니면 화의 운동이 분산되는 운동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운동은 다음 운동으로 변해가는 것뿐인 것이죠. 이것을 어떤 시점을 딱 기준으로 줬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운동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자, 목의 운동은 어떤 기점에서 처음으로 뻗어간 운동이기 때문에 바로 직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화의 운동은 뻗어가다가 옆으로 퍼지는 운동과 같이 그 동시에 결합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산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고, 토의 운동은 더 이상 뻗어가지 않게 멈추는 운동, 즉 운동을 변환시켜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의 운동은 바로 이렇게 뻗어가던 운동이 더 이상 뻗어가지 않고 새로 움츠러들고 반복돼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운동이라고 했고, 수의 운동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요, 토 중간자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네요. 이 사실은 음과 양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 중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고전의 여러 개념 속에서 존재는 해왔습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많이 명시를 하지 않았고, 명시를 했다 치더라도 우리처럼 구체적인 논리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뿐인 거죠. 이 중간자의 원리를 놓고서 이 중간자를 참 명하기가, 양은 양, 음은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양 중으로 얘기하자니 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약간 실체가 불분명해서 우리는 이것을 중간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중간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미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일본의 그 유가와 히데키 박사라는 분이 그 소립자 중에서 전자보다는 무겁고 양성자보다는 가벼운 그런 중간적인 존재로서 중간자라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손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갖다 중간자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원운동의 순환론을 통해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 이론을 밝혔죠. 그리고 상생 이론은 뭡니까? 바로 음과 양이 중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음과 양이 존재할 때는 서로 상대되는 시각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극 운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음과 양이 표현돼, 즉 음과 양 외에 중간자가 있을 때는 상생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집안에 애들을 키워보시면 알죠. 둘이 있을 때 둘이는 피 터지게 막 싸웁니다. 이렇게 적으로서. 그런데 이들이 밖으로나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내 동생이나 형을 때리려고 하면 둘이 또 뭉쳐서 움직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음양의 시각인 겁니다. 음양은 그냥 일방적 시각으로 상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적 시각으로, 내부적 개념으로만 친다면, 즉 음과 양 둘로만 친다면 반대적인 개념이 들어가지만 제3요인 중간자가 포함이 되는 것, 이 중간자라는 것은 설정의 기준 초기 조건이 되기도 하고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고 제3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간자가 포함이 되면 음양은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습성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음양 속에 존재하는 음양중이라는 개념으로서 1, 2, 3의 논법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목화 투검수로서 1, 2, 3, 4, 5의 논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다? 5다, 4다? 4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5가 보인다는 개념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접해 있는 것끼리는 생이 되고, 그래서 중간자가 빠짐으로써 우리는 극을 이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4의 개념일까요? 5의 개념일까요? 예, 현실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세상은 4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고대 선인들이 그 사방, 팔방이라는 얘기들을 해왔고, 서양에서도 사원수라 가지 뭡니까? 서양에서 처음에 세상 개념 볼 때 모든 것은 뭘 이뤘다? 물, 불, 또 뭡니까? 물불, 흙,
공기 이렇게 서양에서도 네 가지로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철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5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으면서 4가지로 보인다는 정말로 대단한 이론 체계를 만들어놓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이미 증명하고 있지만서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목은 화, 토의 관계에서 화가 빠짐으로써 하나가 빠짐으로써 그 극의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현실은 이렇게 사행이기 때문에 사행이라는 건 뭡니까? 토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간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즉 제 역할을 못해서 현실에서 볼 때는 토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간자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음양만 있고 중간자가 빠져 있으면 현실은 극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생의 상태입니까? 얘기했죠? 음양 속에 중간자가 포함하면 생의 관계가 되고 중간자가 빠지면 극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현실은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이 음과 양의 2개의 문제, 즉 여당과 야당처럼 이 2가지 문제는 결코 둘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요인, 중간자가 개입이 돼야만이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중간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속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실체일 수도 있는 것인 거고 제3의 어떤 그 실체일 수도 있는 것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봅시다. 우리가 이 극의 관계를 배웠는데요. 음양오행설의 가장 기본이 된 논리는 상생과 상극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상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상모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자는 능멸한다, 모욕을 준다 할 때는 그러한 모자가 됩니다. 이래서 하나의 이론 체계처럼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상모는 논리 체계나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상생, 상극은 오행의 법칙 체계지만 상모는 변칙적인 현상을 그냥 표현한 것이지 그것은 이론 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이 상모를 설명할 때 보면은 통상 금이 목을 극하죠. 금이 목을 극하지만 즉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만 때에 따라서는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린다. 내지는 그 목이 너무 막 무지하게 강한 큰 목이고 이 금은 면도칼처럼 약하면은 면도칼이 부러지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상모라고 해서 또 다른 법칙 체계처럼 얘기합니다. 그럼 상모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극토가 아니라 토극목 내지는 이것을 외라고도 표현합니다. 토외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현실에서는. 그러나 법칙 체계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상모가 법칙 체계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요. 봅시다. 우리가 고양이하고 쥐를 비교합시다. 고양이와 쥐라는 개념을 우리가 비교하면 바로 상극의 현상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것일 텐데요. 통상 볼 때 고양이는 언제든지 쥐를 잡아먹는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금곡목 내지는 목극투의 개념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양이 앞에 쥐라고 얘기할 때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떤 전제되어 있는 초기 조건들이 생략되어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단위라는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이렇게 절대적인 조건이 생략된 상태 속에서 고양이 앞에 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 얘기는 자,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성립하는데 만약에 그 애기 고양이 한 마리하고 성인 쥐 100마리가 모여 있다면 이건 고양이 앞에 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이건 성립이 되지 않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미 동등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고 말장난 같은 것입니다. 특정한 사안인 것이지 법칙 체계가 아닌 것이죠. 거기는 왜? 바로 동일한 단위라는 초기 조건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큰 적당한 고양이 한 마리하고 적당한 쥐 한 마리를 놓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고양이 한 마리와 쥐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는 서울에 있고 쥐는 부산에 있다면 고양이 앞에 쥐 관계는 역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동일한 그 공간이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동등 비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고양이와 쥐가 같이 오늘 여기 서울에 아니면 무슨 양재동 어떤 방 안에 있다라고 칠 때 단지 뭐냐? 그런데 고양이는 오늘 있고 쥐는 내일 있다라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 고양이 앞에 쥐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절대 동일한 시간이라는 생략되어 있는 초기 조건이 변경이 된 것이죠. 즉 공간과 시간과 단위라는 것이 이미 동일 공간,
동일 시간, 동일 단위라는 것들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생략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생과 화생토, 즉 상생과 상극의 논리 속에도 동일 단위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이 이미 생략이 되어 있는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씩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 변경이 되면 그것이 바로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동일 공간이나 동일 시간, 동일 단위들이 그 변동을 가져옴으로써 바로 오행의 순환고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오행 순환고리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운이 나쁘다라고도 표현도 하고 때에 따라 건강이 안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행의 상모라는 개념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처럼 그러한 그 틀을 갖춘 법칙 체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지금 우리가 그 오행의 그 상생과 상극을 얘기할 때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그 공부하시는 문화생이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선생님, 예, 오행의 이 상생상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상생상극 지금까지 배운 거죠. 그런데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생극재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생극재화. 그럼 생극재화와 상생상극의 차이가 뭡니까? 같은 얘기 같은데 다르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 말씀이 언젠가 한번 그 인터넷에 있었던 어떤 아주 유명한 역학자한테 이걸 마침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한참 있다가 하는 소리가 생극재화는 상당히 난해한 논리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정확한 원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당황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정말로 상생, 상극과 생극재화 뭡니까? 생극재화 봅시다. 이 생이죠. 극입니다. 그 다음 재입니다. 그 다음에 화라는 개념이죠. 생극재화. 그다음에 상생상극의 개념은 뭡니까? 자, 상생상극으로서 오행의 모든 현상들은 이미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또한 생극재화라고 합니다. 그럼 생극재화와 상생상극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이것은 바로 기준점 차이입니다. 생극재화는, 자, 우리가 먼저 했듯이 생극재화는 오행의 순환고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생극재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이렇게 바로 오행이 완벽하게 운동을 해가는 개념, 즉 5개의 운동을, 5개 운동 자체를 특정 시각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오행이란 어떤 5가지 운동이 있다고 칠 때 그 운동 자체를 특정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뭐가 뭐를 생한다라고 얘기를 특별히 할 것 없이 그냥 상생, 상극, 서로 상하고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극재화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현실의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개념은 뭡니까? 자, 현실의 절대적인 개념은 인간으로서, 즉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움직이는 인간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목화토금수에서 시작되는 목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의 기준인 거고, 이 목의 기준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오행 전부를 바라보는 것이 그 절대적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목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은 목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본다면은, 즉 5명이 모인 상태에서 내가 목이고 나머지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토와 금이 보이고 수와 화가 4가지가 보이죠. 나 자신은 그냥 나니까 내가 나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것이 생극재화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목에서 바라볼 때, 목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나를, 내 기준인 겁니다. 이것은 나를 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목을 생해 주는 수의 개념을 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의 기준에서, 즉 나의 기준에서 나를 생해 주는 것. 나중에 사주학 논리에서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십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인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목에서 이렇게 내가 변해가는 것, 즉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내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의 내가 다른 운동으로, 지금 목의 운동이 다른 운동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변화해서 가는 것에서 이것을 바로 또한 화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극과 재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요. 극을 누가 하는가?
이 기준은 나라겠죠. 내가 극하는 주체가 돼서 남을 극할 때 이 부분을 바로 우리는 극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주학의 용어로 나중에 재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이게 바로 극인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제어하는 것, 내가 주니까 나를 제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주학 용어로는 이 재를 관이라고도 표현하죠. 물론 내가 극하고 나를 극하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제하고 내가 제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상생상극으로 그냥 객관적 입장으로 딱 던져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입장이 나라고 기준해 놓고 나머지 사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생극재화라는 시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한번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 선상에 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현재는 반드시 과거 속에서 존재할 수 있죠. 바로 1분 전도 과거요, 1초 전도 과거입니다. 과거가 없다면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과거가 있어줘야만이 정확히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이는 것은 현재가 정확히 보입니까? 과거가 보입니까? 우리는 현재만이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서 과거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것 뭡니까? 우리는 통상 음양 속에서 양쪽의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히 바라볼 때는 음만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1번의 시각이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고 쟤를 보고 나도 보는 것, 아 쟤가 저러니까 나는 이러네, 상대를 보고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 내 기준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2의 시각이죠. 그래서 관심 없이 무심히 바라보는 건 1의 시각이고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시각, 이것이 음양 2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너와 나 말고 또 다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3의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 2, 3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이 선생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1번의 시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뭐를 했는가, 즉 선생님은 선생인데 그 운동선수 출신의 선생님인가, 군인 출신의 선생님인가, 아예 학자 출신의 선생님인가에 따라서 선생님의 특성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1번의 시각이 되는 거고, 바로 이 선생님이 과거에 운동을 했다, 축구를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2번의 시각이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바로 여기서 그 선생님이 축구 선수였었다, 예전에 과거였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과거를 동시에 바라보고 현재를 같이 바라보는 2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거 자,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특성이 과거의 선생님이었고 지금 선생님인 분과 과거의 축구 선수였고 지금 선생님인 분의 비교를 한다면 둘 다 선생님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축구 선수였던 분은 운동을 상당히 잘할 것인 거고 과거의 선생님이었던 분은 학문적 깊이가 아마 더 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일단 그냥 우리가 목이라는 오행을 바라볼 때 그냥 목으로 바라봐야겠지만 목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한다고요? 뭐를 봐야 될까? 예, 바로 수를 바라봐야겠죠. 우리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채용 개념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쓰는데요. 채용 개념. 이 채용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요. 예를 들어서 그 부엌칼을 어디에 씁니까? 부엌칼을 만드는 원래의 목적은, 부엌칼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그 반찬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엌칼인데, 이걸 가지고 혹시 어떤 사람이 복면 마스크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썼다 그러면 용도가 바뀌겠죠. 그럼 부엌칼의 원 용도를 채로 본다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 썼다, 예를 들어 강도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그런 용도들은 바로 뭐가 됩니까? 용으로서 좀 다른 쓰임새로 쓰인 거죠. 이것이 원 실체가 체가 되고 나타난 게 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정치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막 뭐를 주장할 때 실제 막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 갖고 주장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의 의지에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체가 되는 것이고 드러나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체가 되는 것인 거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보이는 건 체입니까? 용입니까? 예, 현실은 용이지요. 과거는요, 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행이나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선상에 있습니다. 왜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럼 지구가 안 돌면요? 안 돌면 시간의 흐름이 없겠죠. 그런데 안 돌면 그 순간부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범 삼아서.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이 수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돌면서 목으로 변해가는 운동이 되고, 목은 다시 화로 변해가는 운동이 되고, 화는 다시 토로 변해가는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토는 다시 금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운동이 되죠. 이렇게 운동을 놓고 볼 때 우리가 1번의 시각으로 보는 건 뭡니까? 목은 그냥 목이다라고 보는 거죠. 목이 뭡니까? 뻗어가는 기운, 분출하는 기운. 인생으로 칠 때는 어린애 때입니까? 나이 먹었을 때입니까? 어린애 때.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사주에 목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안 먹어 보입니다. 여러분 왠지 몰라도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사람 있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목 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잘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수기운이 많으면요, 물어볼 것도 없겠죠? 자, 그리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목을 볼 때, 목을 현실에 볼 때는 뻗어가는 기운이고 어린애의 기운인데 사실은 이 목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린애는 엄마한테 왔죠. 엄마 뱃속에서. 이건 어린애가 아니고 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목은 엄마 뱃속이 아니고 수에서부터 온 겁니다. 수에서. 그러면 우리가 목을 분석할 때 처음에 목은 그냥 목입니다. 이렇게 목. 이것이 1번의 시각. 아, 목. 맞아, 목. 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목을 알고 보니까 목에는 뭐가 무슨 성분이 있더라? 이 과거를 딱 보니까 과거의 비리를 파헤치다 목의 비리 들춰내다 해보니 뭡니까? 수구만. 뭡니까? 지혜. 그렇죠? 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뭔 얘기입니까? 목은 철없는 천방지축인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라? 상당히 지혜를 또 가지고 있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방지축을 움직이고 뭐라고 합니까? 겉보기는 어리숙해 보이는데 사실은 머릿속 뜬금하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리마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지혜롭다고도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음흉하다 뭐 이렇게 표현도 좀 하죠. 어쨌든 간에 목의 특성을 우리는 다시 봐야겠다 이겁니다. 왜? 목은 순진한 목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순진한 게 아니고 이미 호박씨를 다 까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체형 개념으로 분석하는 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목을 알아봤는데 다시 화를 볼까요? 화? 그럼 화는 어떻습니까? 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화는 목에서 왔죠. 과거가 목이죠. 저 선생님, 예, 화는 목에서 왔지만 그 전에 수에서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선생인데 10년 전에 10년 동안 군 생활했고 그 10년 전에는 저기 백수로 놀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백수 기질이 나타납니까? 군인 기질이 나타납니까? 자, 이미 더 지난 과거는 습성이 사라져 버리죠. 즉 바로 직전의 과거만 우리 따지면 됩니다. 일단은 자, 이 화는 과거의 목에서 왔기 때문에 이 화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때는 화지만 이것을 다시 본다면 뭐입니까? 1번은 화, 2번은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화는 뭐라겠습니까? 화의 원래의 특성은, 화는 어린애가 막 자라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자충우들 하다가 이제 인생의 맛을 보는 시기가 화라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운동이 쫙 뻗어가다가 너무 뻗기만 하면 재미가 없네 하고서 옆으로 살짝 외도를 하는 것처럼 벗어나는 것이 바로 화라겠죠. 분산지기처럼.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좌충우들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게 되더라. 어린애가 이렇게 하니까 슈퍼에 가니까 먹을 게 무지하게 많네. 그래서 슈퍼를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는데 때를 써보니까 이게 슈퍼를 보내주네. 우리 딸내미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딸내미는 그 슈퍼맨을, 그 슈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슈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가 막 자라면서 슈퍼가 때를 쓰면 슈퍼를 갈 수 있다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에 가면 너무나 먹을 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부터는 얘 생각이 온통 슈퍼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해가고 뭔가를 처음에 알아가는 것, 그럼 거기에 폭 빠지는 것, 바로 이런 특성이 화죠. 그런데 이 화의 특성이 즉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즉 화는 원래대로 치면 행동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꿈꾸는 이상주의적일까요? 예, 화는 이상주의적인 꿈꾸는 특성이 원래는 그 고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체가 목, 행동적인 특성은 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로 내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화 속에는 목의 성분이 심어 있더라.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토는 뭡니까? 그럼 토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중앙토, 지금은 중앙토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시간의 흐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차원으로 분석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일단 보시죠. 자, 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토는 화에서 왔죠. 그러다 보니까 토의 속에 있는 것은 화입니다. 화.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불타는 정열, 이상, 꿈, 문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토입니다. 여러분, 왜 무토가 어떻게 꿈꾸고 이렇게 뜬구름을 잡기도 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는 여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토는 어쨌든 간에 토의 원의미는 자, 이제 이렇게 뜬구름을 잡아보고 문학소녀로 살아보고 슈퍼도 가보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이성의 눈 떠보니까 정말로 이 사랑밖에는 난 몰라, 사랑이면 최고야 가지고 이 손 붙잡고 그냥 부모님 말리는 것도 고사하고 뛰어나가서 들만의 보금자리를 꾸며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죠. 살다 보니까 이상한 꿈만 갖고는 안 되는구먼. 역시 현실이 필요해 해가지고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토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바로 토는 어떤 실리적인 어떤 흐름, 세상을 실리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화가 이상주의적으로 꿈꾸는 세상이라면은 토는 이제 꿈을 깨는 시기가 바로 토의 시기인 겁니다. 서글프죠. 그러나 어쩝니까? 그것이 현실인 것으로요. 바로 이것이 토의 시기인데, 토의 개념인데 이 토 속에는 바로 화의 성분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는 1번이 토고 2번이 뭡니까? 2번은 바로 화의 성정을 가지고 있더라. 이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근데 여러분 저 있죠. 지금 뭐를 보는 겁니까?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죠. 목을 볼 때 목으로 수로, 화도 화와 목으로, 토도 토와 화로.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완벽히 분류하려면 몇으로 분해해야 됩니까? 물론 이의로, 음양의 이의로 대부분 다 설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나 더 완벽히 보려면 또 한 가지가 남아있죠. 그거는 다음에 좀 나눠보고 일단 봅시다. 그럼 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금의 원래 기질이 뭡니까, 여러분? 금은 싸늘한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싸늘한 기운, 어서 을씨년스러운 기운, 뭔가 분산되어 있는 틀이 바뀌는 것, 즉 어떤 뻗어가는 운동이, 물론 실제를 본다면 토가 그 뻗어가는 운동을 제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 눈에,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건 토는 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금이 보이죠. 그래서 통상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범인을 잡으러 가는 건 경찰이고, 그리고 잡아온 범인을 가지고 실제 법을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조직이 소탕됐다 해서 모 검사가 어떻게 하더라 해서 그것은 검찰이 되는데, 범인을 몸으로 쫓아가서 잡는 것은 바로 토의 역할 같은 것인 거고, 경찰의 역할처럼, 그리고 실제 그걸 진짜 처벌하는 것은 검찰, 금의 역할처럼 이런 형태로 분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듯이 이 금은 어떤 것들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뭘 좀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해! 안 해! 하고 얘기를 할까요? 예, 같은 말을 들어도 좀 기분이 약간 좀 거스른 스타일, 이렇게 위압적으로 말이 툭툭 나오는 현상들은 대부분 금 기운들이 많은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끔 막 뜬구름 이렇게 꿈꾸면서 얘기하듯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많을까요? 예, 이건 화겠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금 속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들어있다고요? 금에는 바로 토의 기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1번은 토가 아니고 금입니다. 그래서 금의 깐깐한 개념,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 권력이죠. 권력가. 이게 1번인데 이 속에는 토가 있습니다. 토는 뭡니까? 실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리적이고 꼼꼼한 분들이 주로 많은 이유가 바로 실체는 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2번. 그 다음에 수를 알아볼까요? 수. 자, 그러면 이 수는 1번은 우리가 다 알죠. 1번은 뭐라고? 예, 수. 그럼 2번은 말 안 해도 알죠? 금. 예. 자, 수, 이번에 금. 우리가 수를 뭐에 비교합니까? 인생을 오래 사는 지혜로운 시기. 즉, 목의 시기가 어린애의 시기라면 화의 시기는 이상을 꿈꾸는 시기가 되고, 토의 시기는 철이 들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사회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시기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금의 시기는 뭡니까? 금의 시기는 이제 기반을 다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이 생겨요.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자꾸 들어, 주변에 돈이 있으니까 듣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하나 차리고 내 말에 의해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바로 권력이 생기는 시기가 금의 시기가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권력이 생기고 한참 움직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서서히 나도 물러가 볼까? 후학이나 키워볼까? 왜? 이제까지 지혜를 가지고 후학을 키우는 시기,
바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는 시기. 그래서 바로 수를 지혜라고 의미하고 선생에 비유하고 노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의 테두리, 즉 금의 강압 내지는 학생들을 또 몰아서 책상에 앉히는 어떤 카리스마 내지는 금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 안에 숨어 있는 체인, 바로 금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혜 속에는 카리스마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명예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아주 막 강한 기질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약해 보이던 학자가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자체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금의 기상이 심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용 개념으로 분석해보는 오행의 특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뭔 얘기냐? 목의 속에는, 이 목 속에는 목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각 음과 양이 있죠. 뭡니까? 간목과 을목이 있죠. 목에는.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서 이 간목과 을목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자, 이 목에는 1번 목의 특성, 2번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간목과 을목을 1번, 2번으로 대시키면 어느 게 목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게 수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갑을목은 공이 기본적으로 목이기 때문에, 현실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 거고, 즉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진정한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수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예, 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수에서, 즉 바로 수에서 온 것이 뭡니까? 간목이죠. 수에서 간목이 오고 간목에 의해서 을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목은 실제 목이지만 진짜 특성은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을목이 진짜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새싹이죠. 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목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죠. 여러분들 간목을 동양지목이라고 했죠. 실제 사주에서 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죠. 목의 기상에서 간목의 기상을 타고난 사람은 그렇게 체격이 큰 것보다 적은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한번 주의를 보십시오. 을목에 태어난 분들은 눈도 째지고 부리부리하고 성미도 급하고 진짜 목의 기상이 나타나고 체격도 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간목과 을목이 기존의 고전 개념하고는 또 바뀌어가는 겁니다. 오행의 그 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모순됐던 것이 이렇게 밝혀져가는 현상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간목은 목이지만 수의 특성을 많이 가진 목, 을목은 목의 특성을 많이 가진 목. 그럼 이걸 다시 구분한다면 간목은 목이면서 수를 가지고 있는 수목이 되고 을목은 목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똑같은 목의 음양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공부한 게 뭡니까? 자, 기억나시죠? 자, 목화 토금수의 개념을 채용 개념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특성이 좀 달라지더라. 즉 목은 목인 줄 알았는데 목 속에는 수의 성정이 숨어 있더라. 또한 화 속에는 또한 목의 성정이 숨어 있더라. 바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목을 갑과 을로 분석해보고 화를 병과 정으로 분석해볼 때 즉 양간과 음간에는 각각 특성이 다르다. 왜? 채용 개념 때문에.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